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을 출신의 재선입니다. 이제 박용진입니다.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처음 나오시는 것처럼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어서 오세요. 예, 저도 재선이고요. 서울 서초울의 박성중 의원입니다. 예, 재선 의원 두 분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재선이냐 초선이냐 삼선이냐 이게요. 네. 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국민한테 말고 의원들 예. 사이에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네. 일단 자리 배치할 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초선 때 나이도 젊고 예. 초선이고 이러니까 이제 자리 잘못 앉으면 계속 문가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저보다 나이 많은 의원이 오시거나 아니면 양보하고. 이제 재선 삼선이 오시거나 하면 자꾸 옆으로 밀려나야 되고요. 예, 예. 박 의원 추운데 문 좀 닫아라. 그럼 예 하고 가서 문 닫아야 되고. 통합당 분위기도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뭐 저는 이제 구청장까지 지냈는데 구청장 하셨죠. 예, 초선이라고 굉장히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선을 빨리 돼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재선이 들었습니다. 빨리 이 약물고 더 열심히. 예. 그래요. 오늘 뭐 시작은 화기애애했는데 상한가 하한가 진행하면서도 계속 화기애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성중 의원 상한가 하한가 어떤 거 골라오셨어요? 하한가를 골라왔습니다. 하한가 누굽니까? 김여정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 네네. 두 분 중 뭐 한 분은 골라오실 거라고 저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왜 고르셨습니까? 요새 뭐 핫한 새로운 토픽을 제공하고 있고 또 생각보다 많은 굉장히 강경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고 이래서 예. 한번 타치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골라왔습니다. 두 분도 좀 이 정도까지 김여정 부부장이 나오는 거는 뜻밖입니까? 아니면 예상을 하셨습니까, 박성중 의원? 뜻밖으로 봤죠. 왜 그러냐면은 네. 작년에만 해도 우리가 그 대북 전단을 9차례나 뿌렸습니다. 예. 올해만 해도 지금 3차례째 뿌리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에서 예, 뿌리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세게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와서 그것도 노동신문에 실어서 예. 그리고 전 북한의 여러 곳에서 지금 각종 그 규탄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게 놓고 또 지금까지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해가지고 네. 완전히 통신선까지 차단하는 이런 강경 어떤 노선을 취하려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도 예상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예상 바뀌죠. 근데 북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내년 한 상반기면 예. 그 대한민국도 이제 대통령 선거의 시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으로서는 이 문제에서 새로운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초강경 상태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제석.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저로서는 기분 나쁜 건 개인적으로는 네. 그 다른 여러 가지 핑계도 많을 텐데 무슨 대북 전단지 가지고서 우리가 흔히 삐라라고 얘기하는 삐라, 거. 예. 그걸 가지고 저렇게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저러나. 아니 그 종이떼기 몇 개 날아간다고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종이 몇 장 날아가서 체제가 흔들리면 그 체제를 반성하셔야 되고 오히려 내부를 들여다봐야 되고 혹시나 이런 걸 주워서 보고 우리 위원장을 의심하나 이런 걱정을 해야 될 정도면 오히려 북한 내부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타임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좀 원망이 드시는 거군요. 예, 그 종이떼기 몇 개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정부, 우리 그 평화파를 곤란하게 하는가? 살짝 저도 이제 화가 나죠. 이게 예. 역지사지 해보자.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북한 중앙통신이나 북한 뭐 중앙방송에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얘기를 하고 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험담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방송에서 그걸 고스란히 다 보도를 해줘요. 예. 근데 그런 얘기 듣고 예. 흔들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더냐.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상대방이 하는 선전선동에 대해서 저렇게 민감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어려워지고 그리고 좀 이렇게 평화롭게 잘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대화파들 어려워지고 네. 더불어민주당 어려워지고 예. 지금 당장 이거 들고 나와서 이거 봐라 니네가 그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러더니 얻은 게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구석으로 갈 텐데 북 전체적으로는 이거를 미국 대선,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이런 정치 일정들하고 맞물려서 사전에 답을 준비해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신호일 수는 있지만 지금도 어쨌든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면 스스로 외통수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에요. 어쨌든 두 분 다 원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지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통하는 느낌인데 그렇다면 그 다음 이야기도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대북 전단지, 그러니까 삐라를 지금 탈북 단체들이 뿌리는 거 그냥 두느냐? 아니면 그들도 좀 자제하게 하느냐? 이제 요 문제 하나 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럼 강경 모드로 바꾸느냐? 아니면 그냥 이 평화 모드 유지하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남거든요. 자, 박성중 의원. 우선 대북 전단지 이 탈북 단체들이 6월 25일 날 100만 장 뿌리겠다. 네네. 정부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뿌리겠다. 네네.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막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막으면 안 된다고 보세요? 예, 전체적으로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다만 북한에서 저렇게 강경하게 놓기 때문에 그의 어떤 수단을 내온차 바로 집행하느냐 아니면 시차를 두고 좀 전체적인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그게 맞게끔 적응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일 뿐이지 그걸 완전히 막아서는 안 된다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도 북한의 인권법도 제정을 해야 된다. 북한의 많은 국민들, 많은 주민들이 상당한 그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뭐 기아선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폭정을 견디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방법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양자 다 같이 거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에서 우리 박용진 의원이 뭐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부 지금 현 정부가 상당히 국내도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삐라 관련해서. 그래도 전단 살포 금지법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왜 이렇게 자꾸 세게 놓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일부 했는데 저희들은 조금 어떤 결이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북한이 지금 내부적으로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내부의 어려움을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어떤 그걸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흰 도화지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크거든요. 북한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북중 국경을 전부 닫고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올 수 있는 정보력이 거의 차단돼 있는 상태인데 이 전단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 떠들어지니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이번에는 특히 이것이 평양까지 날아가서 평양 인근에도 굉장히 터진 거 여러 가지 어떤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특히 이제 뭐 가장 이 사람들이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은 그동안 9.19 합의라든지 각종 남북 합의에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을 기회로 삼아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분석과 함께 대북 전단 살포는 막아선 안 된다 그러셨는데 네네. 박용진 의원도 대북 전단 살포 표현의 자유 막아선 안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걸 좀 다르게 보고 있고요. 일단 제일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이 그 전단지를 살포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세요. 역시 그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파주 그쪽 주민들. 그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안전을 따진다면 저는 당연히 정부로서는 국민 안전을 우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대북 단체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그 협력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봅니다. 법이 만들어져서 이걸 뭐 처벌하고 어떻게 되게 어떤 내용의 법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 단체이시니까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 협조 해주시라 당부 말씀 드리고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요즘 이제 북한도 유튜브 한다는데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전단 내용 읽어주시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가다가 잘못하면 평양까지 갔다고 아까 얘기하시는데 뭐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DMZ 이 인근에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멧돼지나 보지 뭐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방송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어쨌든 저는 아직은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 기간 아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은 좀 씁쓸한 결과지만 그 정부 여당으로서는 압승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약속했었던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신경제라고 하는 이런 구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과 시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마 야당은 모르지만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섣불리 맞대응하는 방식보다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그리고 국민과 약속했었던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천천히 슬기롭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두 번째 답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강경 모드로 돌아서라. 당장 돌아서라 이런 의견도 사실 지금 청취자 의견 올라오는데 그쪽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시죠. 역할을 좀 나누자고요. 그래서 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만 집중하고 2호 김여정 부부장이 저렇게 세게 나온다고 하면 정부 여당은 지금처럼 그 성큼성큼 갈 테니까 야당에서 가령 이제 대통령을 흉보거나 막 이렇게 뭐 삶은 뭐다 이렇게 나오면 야당에서 버럭 화를 내고 대신 강경하게 얘기하시고 또 뭐 저도 이렇게 한마디씩 할 테니까 종이떼기 흔들리나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이런 평화 모드와 강경 모드 이렇게 좀 섞어서 갈 수는 있는데요. 정부로서는 국민에게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더 집중해야 되니까 평화 모드, 관리 모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의 기조는 평화 모드를 계속 가는 것이 우리 실리를 위해서도 그것이 맞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는데 박성중 의원님 손 드셨어요? 삐라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 이렇게 세게 김대중까지 나서서 삐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강경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삐라의 영향력이 크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 일불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달러를 넣는다면서요? 근데 그거 사실은 그 달러를 삐라에 끼우는 부분이 북한에서는 상당히 언짢은 부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그렇죠. 넣어서 마치 거지한테 돈 뿌리듯이 지금 달러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1달러 넣으면은 넣는 것이냐? 이제 이거에 더 지금 열받았다 하더라고요. 쌀이 2, 3kg 몇 킬로까지 해당되는 돈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달러가 별거 아니지만은 북한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근데 그거는 너무 자극하는 거 북한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보낸다라는 취지를 이해한다 치더라도 거기에 돈 넣어서 같이 보내는 건 너무 자극하는 건 아니에요? 뭐 자극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북한 주민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걸 보라는 그걸 달러를 빼내면서 그 내용을 보지 않겠지만은 내용도 보면서 달러를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또 다른 한 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삐라가 보내는 날은 북한의 장마당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삐라가 뿌리지면 그 일대에서 그 달러를 돈 수거해서 장마당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 그다음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흰 백지 위에 하나의 잉크 한 방울 뿌리는 효과와 같다. 그리고 또 북한의 김정은 관련 백두 혈통 관련해서는 전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사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영향력은 굉장하다. 그럼 그 노리는 목표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서 그럼 북한에서 봉기가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까? 내부 봉기? 북한에 여러 가지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을 알려줘서 앞으로 정말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라 이런 그 효과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제 목표는 항상 우리는 목표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결국 우리의 실리고 경제 그렇습니다. 안정이고 다 연결되는 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통일 대박이라고. 네네. 그걸로 봤을 때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 거기가 봉기가 일어난다든지 체제가 흔들리고 뭐 이게 더 유리한 거라고 보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런 차원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대북단체 보내는 차원에서는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는 북한 정권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심리 전략 전술이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남북 통일 이런 관계를 앞당기는 하나의 촉매제가 된다. 대북 전단지가 이런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잠시만요. 거기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도 동의하세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자꾸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뭐 대북 문제, 외교 문제, 국방 문제 이건 이제 사실은 그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다 개별의 의견 이런 거 다 보장해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얘기하는 건 우리 정부가 계획하고 국민들한테 합의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하고는 안 맞고요. 개별적으로 북한 자극해서 뭐 하겠어요. 북한을 자극하는 게 북한 정부도 자극하고 민심도 자극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된다 그러면 왜 삐라만 뿌립니까?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북 단체는 그냥 조금만 자기들끼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전체 구상도 있고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도 있고 이러하니까
그 좀 뭐 하실 때는 하시더라도 협조하고 협력해 주시라. 이게 제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자, 강경 모드로 이제 우리 정부가 바꾸느냐, 평화 모드로 계속 가느냐에 대해서 박성중 의원은 좀 방향 바꿀 때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뭐 그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냈다 그러세요? 그랬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제 거 해야 돼요. 독일 통일이 독일 정부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독일 통일도 어느 한순간 상당히 다양한 수단에 의해서 독일이 무너졌습니다. 동독이 아니잖아요. 삐라도 있고 다양한 수단, 있어요? 다양한 TV라든지 다양한 우편이라든지 다양한 수단에 의해서 그 상당히 서로의 통합이 앞당겨졌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을지는 모른다는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 저는 뭐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입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완전히 반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동조하면서 어느 것이 가장 최적의 수단인지는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6.25 때 6.25 6월 25일 날 100만 부를 날려서 뭐 한다는 네네. 이런 강경의 어떤 재원은 정부와 여러 가지 상의를 통해서 뭐 단계적이라든지 그걸 완전히 막는다보다는 서로 유화적인 어떤 그런 제스처를 취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버 코엔이라는 협상의 기술의 대가가 있습니다. 네. 이 양반이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두른 쪽이 진다. 지금 서두른 쪽은 북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게 빨리빨리 대응할 필요는 없다. 좀 여유를 가지고 하자. 두 번째는 잘게 쪼개는 사람이 진다. 북한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제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먼저 제시하는 자가 진다. 이런 차원을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우리도 긴 호흡을 가지고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성중 의원의 하한가 살펴봤고요. 박용진 의원 상한가, 하한가 어떤 걸 골라오셨을지 보지요. 저는 상한가 상한가. 예 골라왔고요. 뭡니까? 누구? 슬기로운 기본소득 생활 논쟁 시간입니다. 기본소득제. 예. 정말 상한가 줄만해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뜨고 핫하죠. 있죠. 핫하죠. 핫해요 정말. 예. 기본소득의 문제는 사실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되게 학구적인 얘기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논쟁적인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어쨌든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국민들의 어려운 생활에 빠져 있는 국민 전체에게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 방식들로 훅 다가와 버렸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그 한 형태가 실현되어 버렸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검토해보자라고 나오는 순간 그 여야 할 것 없는 대선 주자들이 다 여기에 한마디씩을 하면서 그냥 우리 정치의 핫한 이슈로 훅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거를 슬기로운 논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칫 이 밥 짓는 논쟁하다가 밥 태우는 경우, 밥 짓는 논쟁하다가 저녁 굶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그 기본소득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어떻게 집필할 거냐, 이걸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의들을 집중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 백가쟁명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책임 있는 논의 주체를 형성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만 얘기하면 국민 혼란만 가중하다가 이제 끝나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기본소득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첫 번째로는 산업 상황,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기계가 더 많이, AI가 더 많이 일자리를 자꾸 줄여들어가는 그런 경제 상황이 되면 국민들은 어디서 소득을 얻을 것이냐. 두 번째로 기계가 소비를 할 수 없으니 AI가 소비를 하지 않을 테니 그러면 어떻게 시장 경제를 유지할 것이냐고 하는 우파적 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좌파적 계획으로는 자꾸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기회의 균등, 결과의 균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평등주의적인 좌파의 시각이 있는 겁니다. 조금 시각은 다르지만 결국 기본소득으로 만난 그렇습니다. 거네요. 좌우가 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한데 모아서 가져갈 건지 슬기롭게 논쟁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초입부라서 중구난방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구난방 중에서도 박성중 의원 통합당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일부 나오죠. 그러나 전체적인 그 기조는 기본소득을 논의해야 된다. 논의해야 된다 쪽 맞아요. 근데 어제 원희룡 의원이 원희룡 의원도 대선 주자인데 통합당에 원희룡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용병 이런 말도 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수의 가치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자리에 있고 제가 그쪽 간사입니다. 거기 계셨어요? 그 현장 발언 현장에? 제가 좀 주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기본소득 자체는 이제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논의를 돼야 된다는 이런 차원이고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네. 외부 인사시죠. 인사시가 들어와서 예. 전체를 하나 판을 바꾸는 이런 작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결이 조금 다른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건 지금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습니다. 전부가 실험 중입니다. 맞습니다. 예, 핀란드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실험만 했죠. 예, 2년 전에 그 한 2,000명 실업자 2,000명한테 예. 돈을 나눠주보고 전체적으로 지역 증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을 했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스토튼시 같은 경우에 주민 125명을 골라서 한번 실험을 하고 있는 예. 중이고요. 예. 작년에 그것도 케냐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4계급을 나눠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실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도 230만 빈곤층만 골라서 이것을 한 6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나눠줘서 네. 전반적인 찬반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6월 달에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할 것이냐 말고 국민 투표에 들어갈 입장입니다. 네네. 이렇게 세계는 아직 어느 나라건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부터 어느 방식을 선택할지 예. 충분히 논의하고 또 재정에 큰 무리를 두지 않는 상황에서 또 세금 인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방편에서 검토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논의는 똑같습니다. 여야가. 양쪽이 똑같아요. 네. 이건 뭐 이견은 없어요. 설계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월 10만 원 정도 연 1년을 주게 되면 1년에 60조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증세는 기본적으로 논의해서 합의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세원을 발굴해야 됩니다. 흔히 구글세라고도 불렸던 그런 데이터세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 얘기는 봅니다. 이제 비대면 사회로 넘어가면서 더 더 득을 보는 그렇습니다. 산업 쪽에서 세금 더 내라 그렇죠. 이 얘기죠. 국민들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인터넷망을 가지고서 하는 거고요. 우리 국민들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돈을 벌고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예. 이득이니까 예, 예. 그 문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인데 사회가 가면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경제적 격차가 이제 커지게 될 텐데 네. 이거를 완화하는 방식으로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하실 거고요. 기존의 사회 보장 제도들 이런 것들과 어떻게 통합적으로 설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돼서요. 좌파도 일정한 지분이 있고 우파도 일정한 지분이 있으니 이거 가지고 논쟁하다 밥 태우지 말고 같이 설계해서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되게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네요. 진짜 논쟁하다 밥 태우지 말고 논쟁만 하다 밥 태우지 말고 양쪽이 모처럼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를 찾자. 특히 그렇죠. 재원 어떻게 할 거냐. 맞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예. 청취자분들 제일 많이 돈 준다니까 싫을 거 없는데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원 슬기로운 기본소득 재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아주 간단히만요.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먼저 터뜨린 분이 이재명 지사인데 예. 이재명 지사는 연 20만 원. 그러니까 예. 한 달에 16,000원 정도 주자는 이 일환입니다. 지금 현재. 연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예, 연 50만 50만 원까지 원까지. 단계적으로 가자. 그러니까 연 20만 원 줄 때는 10조 원이 필요하고 네. 연 50만 원 줄 때는 한 달에 4만 원 정도 줄 때는 예. 25조 원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기본소득,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월 한 8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월 80만 원 줄 때는 5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아하. 그런데 부분적 기본소득이라 해서 그거보다 훨씬 낮은 32만 원 정도가 가장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네. 그 정도 할 때는 20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 이런 말씀을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이 짧은 토론 안에서 그 얘기를 다 풀어놓을 수는 없는데 아마 이 얘기는 앞으로도 토론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맛보기로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두 분 패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통합당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